빗줄기가 거셌다. 어둠을 찢는 섬광과 천둥 소리 사이로 오직 진흙을 밟는 전투화 소리만이 유령처럼 번졌다. 유진혁 대위는 KQ 시운 소총을 가슴에 단단히 붙인 채 빗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폐창고의 검은 실루엣을 응시했다. 야간 투시경 너머의 세상은 온통 기이한 녹색빛으로 일렁겼고 그 속에서 알파팀 대원 5명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다. 이번 임무는 평택항 인근에 억류된 민간인 사업가 구출 작전. 상부에서 내려온 정보는 명확했다. 무장귀환 4명, 인질 1명. 저항은 미미할 것. 하지만 유진혁의 오랜 군 생활이 만들어낸 감각이 그의 관자놀이를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다. 너무 조용했다. 마치 잘 짜인 연극 무대처럼 모든 것이 지나치게 완벽한 정적 속에 잠겨 있었다. 알파2, 3시 방향 창문 이상 유무. 귓속에 무정의로 나지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의 곁에서 육중한 산처럼 버티고 선 박민규 원사였다. 유진혁은 고개를 저으며 수신호로 답했다. 박 원사의 눈빛은 수많은 사선을 넘어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냉철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유진혁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부사수이자 때로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박 원사는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언제나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상상했고 그 덕분에 팀은 여러 번 목숨을 건졌다. 지금 그의 얼굴에도 짙은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유진혁은 다시 한번 창고 전체를 훑었다. 정보에 따르면 놈들은 2층 사무실에 인질을 붙잡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경계병 하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덫이라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는 손가락을 들어 진입 신호를 보내려던 찰나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창고의 철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빛. 단순한 불빛이 아니었다. 아주 희미하지만 규칙적으로 깜박이는 붉은 점이었다. 전원대기 진입 중지. 유진혁의 다급한 명령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지옥의 문이 열렸다. 창고의 2층. 창문들이 동시에 불을 뿜었다. 단순한 소총탄이 아니었다. 예광탄이 섞인 기관총의 총알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리며 팀이 엄폐하고 있던 콘크리트 구조물들을 무자비하게 물어뜯었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귀청을 찢는 총성에 빗소리마저 묻혀버렸다. 명백한 함정이었다. 놈들은 처음부터 알파팀의 진입 경로와 예상 위치를 전부 꿰뚫고 있었다. 저항이 미미할 거라는 보고는 완전한 거짓이었다. 이것은 구출작전이 아니라 일방적인 학살의 현장이었다. 유진혁은 즉시 소리쳤다. 후토의 전원 퇴각 지점으로 후퇴하라. 어모 사격. 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곡7이었다. 당황 속에서도 훈련받은 대로 몸이 먼저 반응했다. 박민규 원사가 경기관총으로 2층 창문을 향해 맹렬한 대응 사격을 퍼붓는 동안 다른 대원들은 서로를 엄호하며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적의 화망은 상상 이상으로 촘촘했다.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알파팀의 모든 퇴로를 예측하고 차단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팀의 막내인 김상병이 신음과 함께 쓰러졌다. 그의 허벅지에서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다. 이무병 김상병, 부상 지혈대. 유진혁은 쓰러진 김상병에게 달려가 그의 몸을 끌어당겼다. 총알이 그의 헬멧을 스치고 지나가며 섬뜩한 금소금을 냈다.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김상병의 군장을 풀어 상처 부위를 확인했다. 동맥 파열. 이대로라면 과다출혈로 몇 분 안에 쇼크 상태에 빠질 것이 분명했다. 박 원사가 미친 듯이 총을 쏘아대는 동안 다른 대원이 달려와 지혈대를 감았다. 김상병은 고통으로 하얗게 질린 얼굴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유진혁은 이를 악물었다. 자신의 판단착오 하나 갖기는 부하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죄책감이
심장을 얼음처럼 차갑게 만들었다. 그는 무정이를 입에 가져다 댔다. 여기는 알파 하나, 사령부 응답하라. 적의 격렬한 저항으로 작전 실패, 부상자 발생, 즉시 퇴각하겠다. 무정이에서는 몇 초간의 정적 끝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지휘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들 역시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했다. 지원 병력과 퇴출 헬기 요청을 마친 유진혁은 김상병을 부축하는 대원들을 재촉하며 마지막까지 남아 박 원사와 함께 엄호 사격을 했다. 쏟아지는 총알 세례 속에서 그들은 간신히 화망을 벗어나 약속된 퇴출 지점으로 향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총성은 마치 패배한 개를 향한 조롱처럼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약속된 지점에서 헬기의 로터 소리가 들려왔을 때 팀원 모두는 거의 탈진 상태였다. 부상당한 김상병을 가장 먼저 헬기에 태우고 나머지 대원들이 차례로 올랐다. 마지막으로 기체에 오른 유진혁은 이륙하는 헬기 안에서 무너진 자존심과 분노로 가득 찬 채 점점 멀어지는 폐창고를 내려다보았다. 그런데 그의 눈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포착되었다. 교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창고 주변이 너무나도 조용했다. 추격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마치 그들의 목적이 알파팀의 섬멸이 아니라 그저 작전 실패라는 결과 그 자체를 만드는 것이었던 것처럼 그때 헬기 조종사가 헤드셋 너머로 외쳤다. 대위님, 저것 보십시오. 창고 1층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유진혁은 시선을 돌렸다. 과연 조종사의 말대로 창고의 정문에서 검은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폭발이나 화재와는 다른 무언가를 태우는 듯한 불길한 연기였다. 설마 인질이 유진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는 조종사에게 소리쳤다. 젠장, 인질이 아직 저 안에 있다. 기수 돌려 다시 접근한다. 하지만 박민규 원사가 그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다. 안 됩니다. 대위님, 지금 돌아가는 건 자살 행위입니다. 게다가 김상병의 상태가 위중합니다. 박 원사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 눈빛은 유진형만큼이나 큰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성과 감정이 머릿속에서 미친 듯이 충돌했다. 부하의 목숨, 실패한 임무, 그리고 아직 창고 안에 있을지 모를 인질. 결국 그는 주먹으로 헬기 벽을 세게 휩싸인 창고는 하나의 작은 점이 되었다가 이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헬기 내부는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했다. 로터의 소음만이 유일한 소리처럼 느껴졌다. 대원들은 모두 지친 기색으로 바닥에 주저앉거나 벽에 기댔다. 방금 전에 치열한 교전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지금은 오직 허탈함과 패배감만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유진혁의 시선은 줄곧 의무병에 응급처치를 받고 있는 김상병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젊고 유능한 저 대원은 군인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특전사에 지원했고 언제나 유진혁을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다. 그런 그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었다. 만약 내가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만약 상부의 정보를 의심하고 독자적인 정찰을 감행했더라면, 만약이라는 단어가 독처럼 그의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기지로 복귀하는 동안 유진혁은 작전의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십 번이고 복기했다. 이상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적들의 화력과 규모는 보고된 것의 몇 배에 달했다. 그들은 알파팀의 장비, 인원, 진입로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이것은 내부 정보가 유출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의문점. 그들은 왜 추격하지 않았을까? 알파팀을 전멸시킬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파팀이 퇴각하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이 사격을 멈췄다. 마치 그들의 목표가
알파팀의 제거가 아니라 작전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 그 자체였던 것처럼 이 모든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팀을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결론이었다. 기지에 착륙하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구급차와 의료진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었다. 김상병이 들것에 실려 급히 후송되는 모습을 보며 유진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군복은 빗물과 흙, 그리고 김상병의 피로 얼룩져 있었다. 한 군의관이 그에게 다가와 괜찮으냐고 물었지만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몸은 지치지 않았지만 정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다. 박민규 원사가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정신 차리십시오. 대위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박 원사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침착했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유진혁의 죄책감을 더욱 후벼 팠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남은 팀원들을 이끌고 장비 해제를 위해 막사로 향했다. 막사로 돌아온 대원들은 말없이 각자의 총기를 손질하고 젖은 장비를 정리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모두의 눈빛 속에는 같은 질문이 담겨 있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그때 작전 통제실 소속의 한 장교가 다가와 유진혁에게 태블릿 PC를 건넸다. 다혜윈님, 현장 수습팀이 보낸 긴급 보고서입니다. 브리핑 전에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진혁은 마른 침을 삼키며 보고서를 넘겼다. 그리고 그의 눈은 한 문장에서 그대로 멈춰버렸다. 인질 사망 확인. 사인은 근거리에서의 두부 총상. 교전 중 발생한 유탄이 아닌 처형 방식으로 추정됨.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처형. 그렇다면 그들은 처음부터 인질을 살려둘 생각이 없었다. 아니, 애초에 그가 정말 인질이 맞기는 한 걸까? 보고서의 다음 페이지에는 현장에서 발견된 탄피들에 대한 분석이 있었다. 적들이 사용한 무기는 아군에게서는 볼 수 없는 동구권의 특수 소총이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알파팀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5.5 운비금이 및 탄피 몇 개가 인질의 시신 주변에서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알파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것처럼 유진혁은 태블릿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잘못된 정보, 완벽한 매복, 추격하지 않는 적, 그리고 처형당한 인질. 이것은 구출 작전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누군가에 의해 완벽하게 설계된 거대한 사기극이자 살인극이었다. 그리고 자신과 알파팀은 그 무대 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광대였을 뿐이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막사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지금까지 그가 믿어왔던 군의 명예와 정의, 그리고 상하관계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다. 적은 창고 안에 있던 놈들이 아니었다. 진짜 적은 바로 이 기지 안에서 자신들의 실패를 차갑게 지켜보고 있을 터였다. 차가운 분노가 그의 척추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이상을 좇는 유진혁 대위가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된 복수심에 불타는 한 명의 생존자였다. 작전 보고실로 향하는 복도는 차갑고 고요했다. 방금 전의 총성과 비명, 피냄새가 가득했던 야외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유진혁과 그의 팀원들은 흙과 피로 얼룩진 전투복 차림 그대로였다. 그들의 지친 발걸음 소리는 대리석 바닥 위에서 유난히 무겁게 울렸다. 복도를 지나는 다른 장교들은 흑잇 그들을 쳐다보았지만 이내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시선을 돌렸다. 패배는 전염병과도 같아서
아무도 가까이 하려 들지 않았다. 유진혁의 옆에서 박민규 원사는 아무 말 없이 걷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유진혁은 기댈 곳이 있는 듯한 미미한 위안을 느꼈다. 유진혁은 보고실의 육중한 문 앞에 멈춰서서 심호흡을 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그는 단순히 실패한 작전의 팀장에서 거대한 음모의 증인으로, 그리고 곧 심판자로 변해야 할지도 몰랐다. 보고실 안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가웠다. 정보, 작전, 군수 등 각 부서의 핵심 참모들이 긴 테이블에 도열해 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유독 당당한 자세로 앉아있는 강태식 소령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방금 샤워를 마친 듯 깔끔한 전투복 차림에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이었다. 유진혁 팀의 처참한 몰골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강소령은 유진혁을 발견하고는 아주 잠깐 경멸과 만족감이 뒤섞인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가 이내 무표정으로 돌아갔다. 그 짧은 순간 유진혁은 확신했다. 강태식 소령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 실패를 처음부터 계획하고 기다려왔던 것이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을 때 보고실 문이 다시 열리고 이수연 소장이 들어섰다.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 역사상 최초의 여성 사령관.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방 안의 권력 구도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꼿꼿한 자세와 한치에 오차도 없는 제복 차림으로 테이블 상석에 앉았다. 나이를 가늠하기 힘든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방 안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을 담고 있었다. 유진혁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군 내부에서 그녀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으로 나뉘었다. 파격적인 개혁가라는 찬사와 실전 경험도 없는 낙하산이라는 비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목격하게 될 터였다. 작전 보고를 시작하지 유 대위, 이수연 소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유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에 현장 지도를 띄우고 보고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의심이나 추측은 철저히 배제한 채 오직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달했다. 최초 정보의 오류,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적의 화력, 완벽하게 예측당한 진입 경로, 그리고 김상병의 부상과 퇴각 과정까지. 그의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참모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메모를 했지만 강태식 소령만은 팔짱을 낀 채 조소 어린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보고가 인질의 사망 소식에 이르렀을 때 강소령이 끼어들었다. 결국 임무에 실패하고 부하까지 다치게 한 뒤 인질도 구하지 못했다는 말이군. 유 대위, 현장에서 지나치게 망설인 것 아닌가. 자네답지 않게.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비난이었다. 강소령의 목소리는 보고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유진혁을 질책하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화살을 이수연 소장에게 돌렸다. 새로운 지휘 체계 아래서 우리 707호의 야성이 무뎌진 것 같아 안타깝군. 현장은 책상머리에서 배우는 것과는 다르지. 그의 말에는 여성인 이수연 사령관의 리더십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조롱이 짙게 배어 있었다. 방 안의 공기가 급격하게 차가워졌다. 모두가 이수연 소장의 반응을 살폈다. 이수연 소장은 잠시 강 소령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 대신 차가운 경멸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강소령, 자네의 의견을 말하기 전에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해야겠군. 유 대위와 알파팀은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부상 인원을 구출해 복귀했다. 이것은 망설임의 결과가 아니라 최정예 요원들의 훌륭한 상황 판단 능력 덕분이지. 진짜 문제는
왜 우리 최정예 요원들이 그런 불리한 상황에 처해야만 했는가다. 작전 계획과 정보 분석은 누구의 책임이었나? 그녀의 날카로운 방역에 강소령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작전과 정보는 모두 그의 직속 라인에서 총괄한 것이었다. 자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수연 소장의 모습에 강태식 소령은 그동안 감춰왔던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사령관님, 현장의 복잡성과 변수는 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엄격한 군기와 지휘이지. 애들 소꿉장난 같은 문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는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고 그 말 속에 담긴 여자라는 단어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박혔다. 보고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령관을 향한 명백한 항명이자 성차별적인 모욕이었다. 유진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대한민국 군의 심장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수연 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싸늘하게 웃었다. 강소령, 자네야말로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 같군. 지금부터 이번 작전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봉인하고 사령관 직권으로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 그녀의 선언에 방안이 술렁였다. 강소령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이수연 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혁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유진혁 대위, 그녀의 부름에 유진혁은 반사적으로 예, 사령관님 하고 대답했다. 자네를 이번 감찰의 예비조사 책임자로 임명한다. 현장에서 직접 모든 것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외부의 압력 없이 오직 사실과 증거에 입각하여 진실을 밝혀내도록 필요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겠다. 그것은 폭탄 선언과도 같았다. 사령관이 일가의 대위에게 소령급 이상의 장교들을 조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강태식 소령과 그의 세력에 대한 전면전 선포였다. 강소령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이수연과 유진혁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제 단순한 분노를 넘어 살해를 품고 있었다. 유진혁을 향한 그의 시선은 마치 너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라고 말하는 듯했다. 회의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이수연 소장이 퇴장하고 다른 참모들도 굳은 얼굴로 흩어졌다. 보고실에는 유진혁과 박민규 원사, 그리고 살기등등한 눈으로 그를 노려보는 강태식 소령만이 남아있었다. 폭풍의 서막이 올랐다. 아니,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유진혁은 그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사령관 직속 예비조사를 위해 배정된 사무실은 먼지 쌓인 창고를 개조한 비좁은 공간이었다. 유진혁은 산더미처럼 쌓인 작전 관련 서류들 앞에 앉아 있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그의 손에는 차가운 소총이 들려 있었지만 지금은 만년필과 서류 뭉치가 그의 무기였다. 전사에서 갑자기 수사관이 되어버린 그는 이질적인 공기에 숨이 막히는 듯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을 다잡았다. 이것 역시 전장이었다. 다만 총성과 화약 연기 대신 침묵과 거짓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위협이 가득한 전장이었다. 그는 책상 위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김상병의 혈액이 묻은 전투복 조각을 내려다보았다. 이것이 그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였다. 박민규 원사가 김이 나는 커피 2잔을 들고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말없이 커피 한 잔을 유진혁의 앞에 내려놓았다. 박 원사의 주름진 얼굴에는 평소보다 더 깊은 우수가 어려 있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연병장을 잠시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대위님, 이제 우린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의 유령을 사냥하는 겁니다.
유령은 총으로 잡을 수 없지요. 그의 말에는 수십 년 군 생활의 연륜과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이 담겨 있었다. 유진혁은 씁쓸하게 웃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알고 있습니다, 원사님. 하지만 그 유령이 내 부하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정체를 밝혀내서 빛 아래로 끌어내야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었다. 그들은 단순한 상사와 부하가 아니라 생사를 함께한 전우였고 이제는 거대한 음모에 맞서는 유의한 동지였다. 그들의 조사는 서류 검토부터 시작되었다. 작전 계획서, 탄약 및 장비 불출 기록, 통신 일지, 차량 운행 기록까지. 하지만 서류들은 너무나도 완벽했다. 모든 것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록되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감사를 대비해 미리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작해 놓은 것처럼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깔끔했다. 박 원사는 탄약 불출 기록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다. 이상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적들은 기관총을 포함한 중화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팀의 대응 화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작전 후 남은 잔탄량을 보면 마치 가벼운 교전만 치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유진형 역시 통신 일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작전 실패 직후 지휘부와의 교신 기록 중 일부가 잡음을 이유로 누락되어 있었다. 그 누락된 몇 초 동안 과연 무슨 대화가 오고 갔던 것일까? 서류에서 실마리를 찾지 못한 그들은 관련자 면담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그들은 곧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작전에 필요한 물자를 보급했던 군수 담당관은 시종일관 불안한 눈빛으로 바닥만 쳐다보며 저는 서류에 적힌 대로 지급했을 뿐입니다.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최초에 잘못된 정보를 올린 정보 분석 장교는 상부에 신뢰할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받은 첩보였습니다. 군사 기밀상 소식통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라며 프로토콜 뒤에 숨어버렸다. 그의 오만한 태도 뒤에는 명백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다. 강태식 소령의 직속 부하들은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맞춘 것처럼 똑같은 진술만 늘어놓았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특이사항은 없었다. 그들의 충성심은 존경이 아닌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부대 내의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다. 유진혁과 박 원사가 복도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그들을 피하거나 등 뒤비에서 수군거렸다. 식당에서는 강소령에게 충성하는 무리들이 보란듯이 그들을 향해 비웃음을 던졌다. 동고동락했던 동료들조차 그들을 외면했다. 배신자, 내부 고발자, 사령관에게 꼬리치는 암캐, 들리지 않는 비난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박혔다. 유진혁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사령관이 부여한 조사 책임자라는 직함은 권력이 아니라 모두의 적이 되는 낙인이었다. 그는 때때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혔지만 병상에 누워있을 김상병과 자신을 믿어주는 박 원사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다. 그날 밤 조사 사무실에는 좌절과 피로감만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수많은 서류와 진술서들을 검토했지만 손에 잡히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모두가 완벽한 거짓말로 둘러싸인 거대한 성 같았다. 유진혁은 지친 몸을 의자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그때 조용히 차량 운행 일지를 대조하던 박 원사가 나지막이 그를 불렀다. 대위님, 이것 좀 보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 희미한 빛이 서려 있었다. 유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 원사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다. 그것은 작전 당일 밤 다른 훈련 목적으로 운행되었다고 기록된 한 보급 트럭의 운행 일지였다. 이 트럭은 야간 산악 기동 훈련 지원을 위해
C구역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왕복 5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출발 시 연료는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복귀 후 주행 기록계의 이동 거리는 200km에 가깝습니다. 기름 소모량도 일치하고요. 박 원사의 손가락 끝이 한 줄의 숫자를 가리키고 있었다. 50km를 달려야 할 트럭이 200km를 달린 것이다. 유진혁은 지도를 펼쳐 C구역과 이번 작전이 벌어졌던 평택의 폐창고 위치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기지에서 C구역을 거쳐 평택의 창고까지 갔다가 복귀하는 거리. 그것이 대략 200km였다. 그것은 아직 증거가 아니었다. 단순한 실수일 수도, 혹은 기록상의 오류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작된 서류들 속에서 이것은 유일하게 발견된 오게티였다. 누군가가 작전과 관련 없는 차량까지 신경 써서 조작할 여유는 없었던 것이다. 유진혁은 운행 일지의 해당 부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거대한 침묵의 벽에 마침내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아주 작은 틈에 불과했지만 그 틈으로 진실의 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유진혁의 눈에 다시금 전사의 집요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이 작은 실마리를 붙잡고 거대한 벽 전체를 무너뜨릴 작정이었다. 유령 사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작은 사무실 안. 유진혁과 박민규 원사는 문제의 차량 운행 일지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200km. 조작된 서류의 산속에서 유일하게 발견한 거짓의 숫자.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거대한 음모의 실타래를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실마리였다. 유진혁의 눈은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의 본능이 소리치고 있었다. 이 트럭을 추적해야 한다. 그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영상 감시실로 가야겠습니다. 그날 밤 이 트럭의 행적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박 원사는 그를 제지하며 고개를 저었다. 대위님, 감시 서버는 부대의 눈과 귀입니다. 접근 기록이 모두 남습니다. 우리가 그 트럭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놈들도 움직일 겁니다. 이건 너무 섣부른 행동입니다. 박 원사의 우려는 타당했다. 그들은 지금 어둠 속에서 적을 상대하고 있었다.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유진혁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이대로 앉아서 서류만 뒤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령관님께서 제게 권한을 주신 이유도 바로 이런 때를 위함일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이수연 사령관의 직인이 찍힌 서류에 작전 수행 절차 재검토를 위한 영상 자료, 확인이라는 명목으로 감시 서버 접근 권한을 요청하는 내용을 적어 넣었다. 모호하지만 누구도 쉽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명분이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들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중앙영상감시실은 부대 전체의 CCTV를 24시간 통제하는 심장부였다. 그들을 맞이한 담당 부사관은 강태식 소령의 최측근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유진혁이 내민 서류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훑어보더니 마지못해 자리를 비켜주었다. 하지만 유진혁은 그의 등 뒤에서 그가 몰래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이제 시간 싸움이었다. 유진혁과 박 원사는 수십 개로 분할된 스크린 앞에서 작전 당일 밤의 영상 기록을 돌려보기 시작했다. 수많은 카메라가 촬영한 방대한 양의 영상 속에서 문제의 트럭을 찾아내는 것은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았다. 몇 시간에 걸친 지루한 탐색 끝에 마침내 그들은 해냈다. 위병소를 통과하는 보급 트럭의 모습이 화면에 잡혔다.
운행 일지에 기록된 대로 트럭은 시훈련 구역으로 향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트럭은 훈련구역 입구에서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이내 전조등을 끄고 비포장 도로로 접어들어 부대를 완전히 벗어났다. 완벽한 증거였다. 운전병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행적을 숨기고 있었다. 유진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때 영상을 되돌려보던 박 원사가 화면 한 구석을 가리켰다. 대위님, 저것 보십시오. 트럭이 출발하기 직전 수송부 소속의 한 장교가 운전병에게 다가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었다. 대화가 끝나고 그 장교는 주위를 살피며 아주 작고 검은 물체를 운전병의 주머니에 슬쩍 넣어주었다. USB 메모리 스틱처럼 보였다. 모든 정황이 그 수송부 장교를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 직접 다가가는 것은 뱀구를 막대기로 쑤시는 격이었다. 유진혁과 박 원사는 일단 사무실로 복귀하여 다음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유진혁은 자신의 컴퓨터 화면에 떠있는 작은 이메일 아이콘을 발견했다. 발신자는 익명의 암호화된 주소. 제목은 비어 있었다. 단순한 스팸 메일일 수도 있었지만 그의 직감은 이것이 평범한 메일이 아님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메일을 열었다. 내용 역시 텅 비어 있었다. 오직 암호로 보호된 오디오 파일 하나만이 첨부되어 있을 뿐이었다.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심어놓았을지도 모릅니다. 박 원사가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며 말했다. 유진혁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이 미스터리한 파일이 어쩌면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결정적인 증거일지도 모른다는 유혹을 떨칠 수 없었다. 내부의 누군가가 위험을 무릅쓰고 보낸 비밀 메시지. 그는 부대 내의 공용망과 완전히 분리된 독립된 노트북을 가져와 파일을 다운로드했다. 이제 남은 것은 암호였다. 그는 가능한 모든 단어들을 조합해 보았다. 작전명, 날짜, 부대 코드. 하지만 파일은 열리지 않았다.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민에 빠졌다. 도대체 무엇일까? 범인은 어떤 생각으로 암호를 걸었을까? 그 순간 그의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범인의 오만함, 자신들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는 자들의 허술함. 그는 조금 전 CCTV 영상 속에서 보았던 그 숫자를 떠올렸다. 거짓된 운행 일지의 주인공이었던 그 보급 트럭의 차량 번호.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4자리 숫자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렀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파일의 잠금이 해제되었다. 심장이 거세게 요동쳤다. 그는 박 원사와 눈빛을 교환하고 스피커의 볼륨을 높였다.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태식 소령의 목소리였다. 현장 정리나 깔끔하게 해. 거래 흔적은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유진혁이 팀은 그냥 미끼일 뿐이니까 적당히 상대해주다가 빠지면 돼. 녹음된 내용은 짧았지만 그 파괴력은 엄청났다. 작은 사무실 안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다. 미끼. 자신과 팀원들은 처음부터 버려질 미끼였다. 부하의 목숨과 부대의 명예. 그리고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유진혁은 책상 모서리를 부서져라 움켜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선명하게 돋아났다. 지금까지는 그저 의심과 정황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괴물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더 이상 유령 사냥이 아니었다. 이것은 우리 안에 기생하는 괴물들을 상대로 한 전쟁이었다. 차가운 분노가 그의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설령 그 끝이 파멸이라 할지라도
사무실 안에는 강태식 소령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 마지막으로 남긴 정적만이 감돌았다. 유진혁과 박민규 원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진실의 무게는 그들의 어깨를 청은망은 짓눌렀다. 이제 그들의 손에는 부대를 뒤흔들 수 있는, 동시에 그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칼자루가 쥐어져 있었다.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 이 증거를 가지고 곧장 이수연 사령관에게 가야 하는가 하지만 사령관의 집무실까지 가는 길목에 또 어떤 함정이 도사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이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작전과 소속 장교가 다급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알파팀, 전원 즉시 전투장비 착용 10분 내로 연병장으로 집결비상 출동 명령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하달된 갑작스러운 명령. 유진혁이 명령서를 받아 들었을 때 그의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DMZ 내적 특수부대 추정 세력 활동에 따른 긴급 정찰 임무. 그리고 명령서 가장 하단에는 작전 통제관으로서 강태식 소령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명백했다. 이것은 임무가 아니었다. 쥐를 잡기 위해 파놓은 덫이었다. 강태식은 유진혁과 그의 팀을 부대 밖, 누구의 감시도 닿지 않는 죽음의 땅으로 보내려 하고 있었다. 박와 원사가 유진혁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놈들이 우리를 제거하려 합니다. 알파팀 대원들이 신속하게 무기고와 장비실로 흩어졌다. 갑작스러운 DMZ 투입 명령에 모두의 얼굴에는 의아함이 서려 있었다. 707은 대테러 임무가 주력인 부대이지 DMZ 수색을 전담하는 부대가 아니었다. 하지만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조직. 아무도 감히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다. 유진혁은 K7 소총의 놀이쇠를 후퇴 전진시키며 차가운 금소금을 확인했다. 그는 자신의 팀원들을 둘러보았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자신의 명령만을 믿고 따르는 부하들. 그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는 대신 평소보다 훨씬 더 단호하고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임무는 훈련이 아니다. 지금부터 너희가 믿을 사람은 오직 옆에 있는 전우뿐이다. 내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면 즉시 보고하도록. 모두 살아서 돌아온다. 알겠나? 비무장지대 DMZ로 들어서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철책선 너머의 남쪽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태고의 정적과 긴장감만이 가득한 공간. 무성하게 자란 숲풀과 나무들은 지난 수십 년간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채 그들만의 왕국을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 곳곳에는 아직 제거되지 않은 지뢰와 불발탄, 그리고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눈 감시초소 GP들이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유진혁과 알파팀은 한 줄로 늘어선 채 극도의 경계심을 유지하며 지정된 수색로를 따라 움직였다. 박민규 원사는 맨 뒤에서 후방을 경계하며 짐승 같은 감각으로 주위의 모든 변화를 감지했다. 그의 오랜 경험이 지금 이 순간 팀의 생존을 좌우할 것이었다. 수색 지점의 절반쯤 도달했을 때 그들은 좁은 계곡 지형에 다다랐다. 양옆이 가파른 언덕으로 막혀있는 외길, 전술적으로 최악의 지형이었다. 매복을 위한 완벽한 장소. 유진혁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박 원사가 조용히 수신호를 보냈다. 위험. 유진혁은 즉시 손짓으로 팀 전체를 멈춰 세웠다. 그리고 최대한 몸을 낮춰 주변 지형을 정밀하게 살피도록 지시했다. 만약 이것이 함정이라면 적은 분명 저 언덕 위 어딘가에서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그는 방가수의 손가락을 건 채 숨을 죽였다. 온 신경이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곤두섰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공격은 예상했던 북쪽이 아닌 그들의 측면, 대한민국 군의 통제구역이라고 믿었던 방향에서 시작되었다. 퍽 하는 소음기 특유의 둔탁한 소리와 함께 유진혁의 바로 옆에 있던 바위에서 불꽃이 튀었다. 저격수, 그것을 신호로. 계곡 양쪽에서 잠복해 있던 괴한들이 일제히 불을 뿜었다. 하지만 그들의 공격은 일반적인 북한군과는 차원이 달랐다. 짧고 정확한 점사. 대원들의 예상 이동 경로를 미리 차단하는 제압 사격. 그리고 소음기를 사용하여 위치를 최대한 숨기는 은밀함까지. 그들은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이었다. 전원 엄폐 대응 사격. 유진혁의 외침과 함께 알파팀은 순식간에 전투 대형으로 흩어졌다. 비록 기습을 당했지만 지옥 같은 훈련으로 다져진 707 대원들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들은 즉시 바위와 나무를 방패 삼아 맹렬하게 응전했다. 총성이 고요한 계곡을 찢었다. 유진혁은 박원사와 등을 맞댄 채 쉴 새 없이 총을 쏘아댔다. 적의 위치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혼란 속에서 그는 적의 화망이 자신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느꼈다. 놈들의 목표는 알파팀 전체가 아니라 바로 자신, 유진혁 대위였다. 강태식이 보낸 암살자들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교전이 길어지자 전황은 알파팀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수적으로 열센데다 적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었다. 이대로는 전멸을 면치 못할 터였다. 유진혁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는 무정의에 대고 짧게 외쳤다. 박원사님, 3초 뒤 좌측으로 어모 나머지 팀원들은 나를 따르라 정면 돌파한다. 그것은 자살 행위에 가까운 명령이었다. 하지만 이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다. 박원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유진혁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담고 있었다. 박원사의 기관총이 불을 뿜으며 적의 시선을 끄는 사이 유진혁과 나머지 대원들은 총알이 빗발치는 계곡을 가로질러 적의 측면을 향해 돌진했다. 예상치 못한 정면 돌파에 당황한 적들의 화망이 순간적으로 흐트러졌다. 바로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유진혁은 수류탄을 던져 적의 매복 지점 하나를 무력화시켰다.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궁지에 몰린 암살자들은 더 이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는지 연막탄을 터뜨리며 숲속으로 신속하게 퇴각했다. 그들의 퇴각 방식마저도 일반 병사와는 차원이 다른 특수부대의 그것이었다. 총성이 멎은 계곡에는 화약 냄새와 핏자국만이 남았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대원 한 명이 팔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유진혁은 숨을 고르며 적들이 사라진 숲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그는 적의 저격수가 있었을 법한 지점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가 다가가 확인한 것은 탄피 하나였다. 북한군의 무기가 아닌 서방 세계에서 사용하는 7.1mm 저격용 특수탄.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우발적인 교전이 아니었다.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고용된 용병, 혹은 정체를 숨긴 아군에 의한 계획된 암살 시도였다. 손바닥 위에 탄피가 차갑게 식어가며 유진혁에게 똑똑히 말해주고 있었다. 조사를 멈추지 않으면 다음번엔 정말로 죽을 것이라고. 이것은 강태식 소령이 보낸 명백하고도 잔인한 경고장이었다. DMZ에서의 총성이 멎은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유진혁은 다시 한번 작전 보고실에 차가운 공기 속에 서 있었다. 맞은편에는 강태식 소령이 앉아 있었다. 그는 북한군의 비열한 도발에 격분하며 아군 사상자가 없었던 것을 천운으로 여긴다는 듯 과장된 연기를 펼치고 있었다. 유진혁은 그의 위선적인 얼굴을 아무런 표정 없이 마주 보았다. 그는 보고서에 적힌 대로
정체불명의 적대 세력과 교전했으며 적의 정확한 규모와 신원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건조하게 보고했다.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서방제 탄피의 존재는 철저히 숨겼다. 이 방 안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순간 패배하는 것이다. 강소령은 그의 보고를 만족스럽게 들으며 유진혁의 어깨를 두드렸다. 고생했네. 유대위, 역시 자네야. 며칠 푹 쉬도록 하게. 조사는 잠시 중단하고. 그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섬뜩한 사리를 유진혁은 묵묵히 견뎌냈다. 조사가 공식적으로 중단되자 그들을 감시하던 눈들이 잠시 느슨해졌다. 하지만 유진혁과 박 원사는 그것이 폭풍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놈들은 다음 암살 계획을 준비하고 있을 터였다. 바로 그날 저녁, 유진혁의 관물대에 아무도 모르게 놓여있던 값싼 선불폰이 처음으로 진동했다.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 짧은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해 있었다. 그들이 당신을 죽이려 했다. 나는 진실을 알고 있다. 살고 싶다면 혼자 와라. 내일 14시 인천 차이나타운 정문에서 두 번째 붉은 등 아래. 박민규 원사는 문자를 보자마자 길길이 날뛰었다. 미쳤습니까? 명백한 함정입니다. 제 발로 죽으러 가시겠다는 겁니까? 그의 반대는 격렬했다. 하지만 유진혁의 생각은 달랐다. 함정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우리의 유일한 기회이기도 해. 이대로 기지 안에 숨어 있으면 우린 그냥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뿐이야. 정보를 얻어야 해.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오랜 논쟁 끝에 그들은 타협점을 찾았다. 유진혁이 약속 장소로 가되 박 원사가 민간인으로 위장하고 멀리서 그를 엄호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다. 다음 날 오후 인천 차이나타운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었다. 현란한 간판과 음식 냄새, 시끄러운 소음이 뒤섞인 혼잡한 거리는 비밀 접선 장소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었다. 유진혁은 약속 장소인 붉은 등 아래의 야외 테이블에 앉아 초조하게 주위를 살폈다. 그의 모든 감각이 곤두서 있었다. 정확히 오후 2시. 후드티를 깊게 눌러쓴 젊은 남자가 다가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겁에 질린 눈으로 주위를 살피는 그의 얼굴은 낯이 익었다. 며칠 전 정보 분석실에서 프로토콜을 핑계대며 오만한 태도를 보였던 바로 그 젊은 장교. 오중이었다. 당신이 보낸 이메일과 녹음 파일, 그리고 이 전화까지 전부 당신이었나? 유진혁의 물음에 오중이는 고개를 작게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거의 기어들어갈 듯했다. 죄송합니다. 대위님, 저는 강태식 소령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제 가족을 빌미로 협박당했습니다. 그는 거의 울먹이며 충격적인 진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유진혁이 지난 며칠간 추측했던 것들을 아득히 뛰어넘는 거대하고 추악한 음모의 실체였다. 그의 고백에 따르면 평택 폐창고에서 있었던 일은 인질 구출 작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태식 소령과 군 내부의 고위급 장교들이 연루된 불법 무기 거래 현장이었다. 그들은 군의 최신의 장비들을 동남아의 한 반군 단체에 몰래 팔아넘기고 있었다. 소위 인질이라던 사업가는 그들 사이의 무기 중개상이었고 테러리스트는 무기를 사러 온 구매자들이었다. 그런데 중개상이 더 큰 돈을 요구하며 그들을 협박하기 시작하자 강소령은 이번 거래를 마지막으로 그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유진혁의 알파팀은 그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완벽한 알리바이였다. 강소령은 일부러 757을 투입시켜 대테러 작전이라는 공식 기록을 만들었다. 계획은 이러했다. 알파팀이 구매자들과 교전을 벌이며 시선을 끄는 동안 미리 잠입시킨 또 다른 인물이 중개상을 처형한다.
그 후 구매자들은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가고 모든 것은 혼란스러운 교전 중에 벌어진 비극적인 실패로 종결된다. 알파팀은 그저 그들의 연극을 위한 소모품, 미끼에 불과했던 것이다. 심지어 이 작전 실패를 빌미로 군 개혁을 추진하던 신임 사령관 이수연 소장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고 그녀가 계획하던 내부 감사를 중단시키려는 정치적인 목적까지 숨어 있었다. 부패를 감추고 정적을 제거하며 범죄를 은폐하는 일석삼조의 계략, 유진혁은 숨을 쉴 수 없었다. 머리를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군납 비리나 명령 불복종의 차원이 아니었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군인들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적에게 무기를 팔아넘기고 동료를 사지로 내몬 명백한 반역 행위였다. 오 중위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데이터 칩 하나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진짜 통신 기록, 자금 거래 내역, 연루된 모든 사람들의 명단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들키면 저는 죽습니다. 제발 그들을 막아주십시오. 말을 마친 그는 도망치듯 자리에서 일어나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유진혁은 텅 빈 의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 손바닥 안에 데이터 칩을 내려다보았다. 작고 가벼운 칩이 수백 킬로그램의 납덩이처럼 느껴졌다.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그를 둘러싼 혼잡한 세상의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다. 어느새 다가온 박민규 원사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유진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신의 가장 믿음직한 전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나 분노가 아닌 모든 것을 초월한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이제 군을 좀먹는 암적인 존재들과의 전쟁을 시작해야 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찾아가야 할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기지로 복귀하는 내내 유진혁의 주머니 속에 든 데이터 칩은 마치 불타는 석탄처럼 뜨거웠다. 이제 그와 박원사는 움직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였다. 강태식 소령의 귀와 눈이 기지 곳곳에 널려있는 상황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사령관을 만나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강소령에게 자신들의 패를 전부 보여주는 꼴밖에 되지 않을 터였다. 그들은 외부와 단절된 섬에 갇힌 채 누구를 믿어야 하고 누구를 경계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안개 속을 헤매고 있었다.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사무실에 돌아온 유진혁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선불폰을 꺼내 들었다. 내부 고발자 오 중위에게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였다. 그는 짧은 암호 메시지를 작성했다. 독수리에게 소포 전달 필요, 긴급. 독수리, 특수전 사령부의 상징이자 그가 희망을 걸고 있는 단 한 사람, 이수연 사령관을 지칭하는 암호였다. 몇 분이 지났을까? 영원처럼 느껴지던 침묵을 깨고 전화기가 짧게 진동했다. 답장이 와 있었다. 자정, 중앙도서관 CLG 구역, 보좌관이 마중 나갈 것. 메시지는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이수연 사령관 역시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으며 비공식적인 소통 채널을 이미 마련해두고 있었던 것이다. 자정이 되자 유진혁과 박원사는 어둠을 틈타 중앙도서관으로 향했다. 먼지 쌓인 책들만이 가득한 고요한 공간. 약속된 장소에서 기다리자. 그림자 속에서 한 인물이 나타났다. 이수연 사령관의 젊은 보좌관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갯짓으로 그들을 이끌었다. 그들은 감시 카메라에 사각지대만을 골라 움직였고 기록에 남지 않는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령관의 개인 숙소로 향했다. 모든 과정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마치 잘 훈련된 첩보작전 같았다.
마침내 마주한 이수연 사령관은 군복이 아닌 간편한 운동복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갑옷보다도 더 단단하고 날카로웠다. 유진혁은 박원사를 등 뒤에 세운 채 각오를 다지며 입을 열었다. 그는 DMZ에서의 암살 시도부터 내부 고발자와의 접선, 그리고 강태식 소령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의 내용까지 모든 것을 보고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진실이 담긴 데이터 칩을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자신이 목숨 바쳐 충성했던 군복이 더럽혀졌다는 사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멸감 때문이었다. 유진혁은 사령관이 충격에 빠지거나 어쩌면 자신을 의심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수연 소장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녀는 모든 보고를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들었다. 그리고 그가 말을 마쳤을 때 그녀는 길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 역시 비슷한 의심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사령관으로 부임한 직후부터 재정 기록과 군수 물자 손실 보고서에서 석연치 않은 점들을 발견했다고 했다. 군 내부에 거대한 부패 세력이 있다는 심증은 있었지만 그들의 꼬리를 잡을 물증이 없었다. 강태식 소령의 노골적인 반발과 이번 평택작전의 의문투성이 실패는 그들이 자신을 몰아내기 위해 수면 위로 처음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그녀는 이미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세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단단한 신뢰가 형성되었다. 더 이상 사령관과 부하가 아니었다. 그들은 군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싸우는 동지였다. 이수연이라는 막강한 권력과 전략을 가진 두뇌, 유진혁이라는 최정의 전투력을 가진 창, 그리고 박민규라는 노련한 경험을 가진 방패, 완벽한 삼각형의 비밀 동맹이 결성된 것이다. 이수연 소장은 책상 위에 데이터 칩을 들고 말했다. 강태식을 단순히 체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의 뒤에 있는 뱀의 머리까지 전부 잘라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놈들을 덫으로 유인해야지.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데이터 칩에 담긴 정보를 역이용하여 강태식의 무기 밀매 조직에게 이전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거래를 제안하는 가짜 정보를 흘리는 것이었다. 거부할 수 없는 미끼를 던져 강태식과 그의 핵심 조직원들, 무기 구매자들, 그리고 검은 돈까지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일망타진할 계획이었다. 실패는 곧 죽음이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군의 암적인 존재들을 뿌리째 뽑아낼 수 있을 터였다. 역할은 즉시 분담되었다. 이수연 사령관은 상부와 다른 부대를 속여 작전에 필요한 장비와 병력 이동을 승인받는 고도의 기만 작전을 총괄하기로 했다. 유진혁과 박원사는 현장 지휘를 맡았다. 그들은 알파팀 내에서 목숨을 맡길 수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팀원들을 직접 선별해야 했다. 작전의 진짜 목표는 실행 직전까지 철저히 비밀에 붙여야 했다. 단 한 명의 배신자만 있어도, 혹은 작은 정보 하나만 새어나가도 모든 것은 끝장이었다. 작은 숙소 안. 세 사람은 작전 지도를 펼쳐놓고 밤늦도록 머리를 맞대었다. 분위기는 비장했지만 그 누구의 눈에도 두려움은 없었다. 유진혁은 며칠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조국을 배신한 반역자들을 처단하기 위해 싸우는 비밀 군대의 최선봉에 서 있었다. 이수연 사령관이 지도를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 이제 사냥을 시작해볼까? 유 대위, 작전 개시 몇 시간 전 밀폐된 브리핑룸에는 무거운 긴장감만이 감돌았다. 유진혁은 자신이 직접 선발한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알파팀의 정예 대원 4명 앞에 섰다.
그는 차마 이 작전의 끔찍한 진실을 전부 말할 수는 없었다. 대신 이수연 사령관과 함께 밤새워 만든 위장 시나리오를 전달했다. 해외 용병과 연계된 대규모 무기 밀매 조직에 대한 첩보가 입수됐다. 오늘 밤 우리가 놈들의 거래 현장을 급습한다. 이것은 공식 기록에 남지 않는 비인가 작전, 즉 블랙 옵스다. 지원은 없다. 통신도 감청될 수 있으니 최소화한다. 목표들은 중무장 상태이며 교전 시 사살도 불사한다. 대원들의 얼굴에 의문이 스쳤지만 그들은 지휘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오직 박민규 원사만이 이 거짓 브리핑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군용 차량이 아닌 추적을 피하기 위한 평범한 민간용 밴을 타고 어둠 속을 달렸다. 목적지는 인천의 폐산업 항구. 녹슨 철제 크레인들이 해풍에 삐걱거리며 거대한 해골처럼 서 있고 미로처럼 늘어선 컨테이너들 사이에서는 소금기와 부패의 냄새가 진동했다. 그림자들의 전투를 위한 완벽한 무대였다. 약속 시간보다 몇 시간이나 일찍 도착한 그들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데이터칩에서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유진혁은 매복 계획을 최종 하달했다. 박 원사를 포함한 저격수 2명은 항구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낡은 겐트리 크레인 위에 자리를 잡았다. 유진혁 자신은 나머지 3명의 돌격조를 이끌고 거래가 이루어질 창고 주변의 컨테이너들 사이에 몸을 숨겼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뿐이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서 천둥처럼 울렸다. 마침내 약속된 시간이 되자 항구의 정적을 깨고 차량의 불빛이 나타났다. 먼저 도착한 것은 거대한 컨테이너 트럭과 호위 차량들이었다. 강태식 소령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군복이 아닌 사복 차림이었지만 몸에 밴 군인 특유의 절도 있는 움직임은 숨길 수 없었다. 그들이 트럭에서 무기가 담긴 상자들을 내리기 시작한 직후 또 다른 차량 행렬이 반대편에서 나타났다. 무기를 사러 온 해외 용병들이었다. 돈가방이 오가고 무기의 상태를 확인하는 그 순간 양측 모두가 거래에 완전히 몰두하여 경계가 가장 허술해진 바로 그 찰나 유진혁은 망원경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숨을 참았다. 저들 중에는 자신이 함께 땀 흘리고 식사를 나눴던 얼굴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적이었다. 그는 나지막이 무정의에 속삭였다. 실행. 그 한마디가 지옥의 문을 여는 신호였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박원사의 저격소총이 불을 뿜으며 외곽에서 망을 보던 경계병 하나를 쓰러뜨렸다. 그와 동시에 유진혁의 돌격조가 던진 섬광탄이 거래 현장 한가운데서 터지며 일대를 하얀 빛과 굉음으로 마비시켰다. 혼란에 빠진 밀매 조직을 향해 유진혁과 다원들의 소총이 일제히 불을 뿜었다. 작전의 시작은 완벽했다. 기습의 효과를 등에 업고 그들은 순식간에 적들을 제압해 나갔다. 하지만 강태식의 부하들은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었다. 그들 역시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원이었다. 끔찍할 정도의 속도로 전열을 가다듬은 그들은 컨테이너를 방패 삼아 즉시 맹렬한 방역을 시작했다. 해외 용병들 또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베테랑들답게 악랄하게 저항했다. 잘 짜인 매복작전은 순식간에 강철 미로 속에서 벌어지는 처절한 근접 난타전으로 변해버렸다. 타타타탕 총성이 고막을 찢고 불꽃이 어둠을 갈랐다. 전투는 점점 더 잔혹하고 개인적인 양상으로 흘러갔다. 스치는 총구의 불꽃이 어둠 속에서 서로의 얼굴을 찰나처럼 비췄다. 바로 그때 유진혁은 보고야 말았다. 적들의 방역을 최선두에서 지휘하며
냉정하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자의 얼굴을. 그는 강태식 소령의 가장 충실한 부관으로 알려진 유진혁 자신도 잘 아는 후배 장교였다. 그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유진혁은 마치 명치를 세게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이것은 범죄 조직 소탕이 아니었다. 이것은 707 부대원들끼리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는 명백한 내전이었다. 지금 자신이 총을 쏘고 있는 상대는 어제까지 자신의 동료이자 전우였던 이들이었다. 정신적 충격으로 잠시 움직임이 멈춘 사이 적의 총알이 그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뜨거운 통증이 그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그는 컨테이너 뒤에 몸을 숨겼다. 금속판에 총알이 부딪히는 불꽃 튀는 소리가 죽음의 교향곡처럼 울려 퍼졌다. 컨테이너 건너편에서 방금 전 그 후배 장교가 부하들을 이끌고 우회하여 자신의 측면을 노리려 하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어둠 속에서 찰나처럼 마주쳤다. 하지만 후배의 눈에는 그 어떤 동요나 망설임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사리에 가득 찬 저기만이 번뜩일 뿐이었다. 부대의 명예와 영혼을 건 전투는 형제의 피를 대가로 치러야만 하는 비극적인 전쟁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가장 치열한 한복판에서 유진혁은 방아쇠를 당길 수밖에 없었다. 찰나의 망설임은 죽음을 의미하는 전장에서 유진혁은 배신감에 사로잡혔던 자신을 강제로 현실로 끌어냈다. 자신에게 총구를 겨누는 저 후배 장교는 더 이상 그가 알던 동료가 아니었다. 그는 군복을 입은 적, 명예를 돈과 바꾼 반역자일 뿐이었다. 유진혁의 눈빛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오직 냉혹한 전사의 본능만이 남았다. 그는 엄폐물을 박차고 나가며 맹렬하게 응사했다. 그의 움직임은 분노로 인해 평소보다 더욱 빠르고 날카로웠다. 짧은 교전 끝에 그는 후배의 어깨에 정확하게 총알을 박아 넣어 그를 무력화시켰다. 죽이지는 않았다. 그것이 동료유였던 자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였다. 돌격 창고로 진입한다. 주모자를 확보한다. 유진혁의 외침에 살아남은 팀원들이 다시 뭉쳤다. 그들의 목표는 모든 사건의 원흉, 강태식 소령이 있을 중앙 창고였다. 컨테이너 미로 속에서 벌어지던 전투는 이제 최종 목표를 향한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되었다. 그들이 창고에 가까워질수록 적의 저항은 눈에 띄게 약해졌다. 돈을 받고 싸우던 용병들과 전세가 불리해지자 동요하기 시작한 부패 군인들은 이미 퇴각하거나 쓰러진 후였다. 마침내 창고의 거대한 철문 앞에 도달했을 때 모든 총성이 멎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서서히 열렸다. 그곳에는 강태식 소령이 소총 한 자루를 든 채 홀로 서 있었다. 그의 등 뒤로는 열린 컨테이너 안에 가득한 최신의 무기들이 보였다. 그는 버림받은 왕처럼 자신의 무너진 왕국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팽팽한 대치 상황 속에서 강태식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꼴 좋다. 유진혁, 고작 여자 하나를 위해 내 형제들에게 총을 쏴 내가 한 모든 것은 약해 빠진 놈들을 솎아내고 우리 707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어. 너 같은 이상주의자 애송이는 절대 이해 못할 거다. 그의 궤변에 유진혁은 차갑게 대꾸했다. 강 소령, 당신은 이 군복을 입었던 모든 전우를 배신했다. 국기를 배신했고 국가를 배신했다. 고작 돈 때문에 말은 더 이상 필요 없었다. 강소령이 고함을 지르며 먼저 총을 난사했다. 그것을 신호로.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었다. 창고 안은 엄폐물이 많지 않았기에 총격전은 곧바로 처절한 백병전으로 이어졌다. 유진혁은 강소령을 향해 돌진했다. 그것은 신념과 타락, 이상과 현실,
그리고 두 세대의 특전사 군인이 벌이는 마지막 싸움이었다. 강태식의 기술은 더럽고 잔인했지만 수많은 실전에서 살아남은 자의 노련함이 묻어 있었다. 반면 유진혁의 움직임은 정의로운 분노로 인해 더욱 빠르고 강력했다. 두 사람의 몸이 격렬하게 부딪히고 총기는 이미 손을 떠난 지 오래였다. 주먹과 발길질,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이 무기가 되는 잔혹한 싸움이었다. 오랜 격투 끝에 마침내 유진혁이 강태식의 빈틈을 파고들어 그를 쓰러뜨리고 목에 전투용 단검을 겨누었다. 패배를 직감한 강태식의 눈에 절망과 함께 도끼가 서렸다.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품속에 숨겨두었던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수류탄이었다. 내가 지옥에 간다면 너 같은 배신자 새끼도 함께 데려간다. 그는 안전핀을 뽑아들었다. 지척의 거리, 피할 수 없는 폭발. 유진혁이 모든 것을 체념하고 눈을 감으려던 바로 그 순간 거대한 그림자가 그를 덮쳤다. 박민규 원사였다. 그는 유진혁을 거칠게 밀쳐내고 그 반동을 이용해 수류탄을 든 강태식에게 몸을 날렸다. 안 돼. 유진혁의 절규는 박원사의 행동을 막지 못했다. 박원사는 곰 같은 몸으로 강태식과 수류탄을 함께 끌어안았다.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폭발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군인의 마지막 선택. 유진혁은 그 짧은 순간 자신을 향했다. 귀를 찢는 굉음과 함께 강력한 폭풍이 유진혁의 몸을 종잇장처럼 날려버렸다. 그는 컨테이너 벽에 세게 부딪힌 후에야 바닥으로 떨어졌다. 잠시 정신을 잃었던 그가 귓속에 이명이 멎고 나서야 서서히 시야를 회복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 그 자체였다. 공기 중에는 화약과 피가 뒤섞인 역겨운 냄새가 진동했다. 반역자 강태식은 형체도 없이 사라져 있었고 그 자리에는 검게 그을린 자국만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박민규 원사가 쓰러져 있었다. 원사님. 유진혁은 비명을 지르며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달려갔다. 박 원사는 온몸이 피투성이었지만 기적처럼 아직 숨이 붙어 있었다. 유진혁은 군장을 풀어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상처는 너무나도 끔찍했다. 자신의 몸으로 폭탄을 막아낸 군인의 상처는 인간의 의술로는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것이었다. 유진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는 의무병 하고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때 박화 원사가 힘겹게 눈을 떴다. 그의 입계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유진혁의 팔을 붙잡았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피를 토하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우리의 아이들 잘 부탁합니다. 대위님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를 평생 지탱해 주었던 강인한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대한민국 특전사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유진혁에게는 아버지와도 같았던 노병은 그렇게 자신의 마지막 임무를 완수했다. 동료를 지키고 부대의 명예를 지키고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지켜냈다.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이수연 사령관이 보낸 지원 병력이 도착한 것이다. 하지만 유진혁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싸늘하게 식어가는 박 원사의 시신을 끌어안고 텅 빈 창고 안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전쟁은 끝났다. 정의는 승리했다. 하지만 그 승리의 대가로 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 승리의 환호는 어디에도 없었다. 오직 재와 먼지, 그리고 가슴을 찢는 상실감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공허한 그의 절규가 피로 얼룩진 항구의 밤하늘에 메아리 쳤다. 인천항의 총성이 멎은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동안 부대에는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갔다. 강태식 소령을 필두로 한 부패한 장교 수십 명이 체포되어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들의 범죄 사실은 국가안보라는 편리한 명목 아래 철저히 은폐되었고, 언론에는 해외 테러 조직과 연계된 무기 밀매단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박민규 원사가 영웅적으로 순직했다는 내용의 간략한 보도자료만이 배포되었다. 707부대의 명예는 표면적으로는 지켜졌지만 부대원들 사이에 남은 불신과 상처는 깊고 축축한 흉터처럼 남았다. 승리는 있었지만 그 누구도 승리를 자축하지 않았다. 유진혁은 군병원의 하얀 병실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첫 번째 작전에서 부상을 입었던 김상병이 앉아 있었다. 김상병은 재활치료 끝에 목숨을 건졌지만 그의 다리는 다시는 전장을 누빌 수 없게 되었다. 대위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김상병은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젊은 군인의 눈에 서린 깊은 절망을 유진혁은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아무런 위로의 말도 건넬 수 없었다. 자신이 지켜낸 부하의 망가진 미래 앞에서 그는 지휘관으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다시 한번 통감했다. 그의 승리는 누군가의 희생과 또 다른 누군가의 좌절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탑과도 같았다. 며칠 후 그는 이수연 사령관의 집무실에 홀로 섰다. 그녀는 사적인 자리에서 이번 사건을 해결한 공로로 그에게 충무무공훈장을 수여했다. 화려한 수여식도 축하의 박수도 없었다. 이수연 사령관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기쁨 대신 거대한 조직을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의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자네는 부대의 영웅이야. 유대위. 하지만 이 영웅의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걸세. 그녀는 씁쓸하게 말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의 반대 세력을 모두 숙청하고 자신의 입지를 굳혔지만 이제 그녀 앞에는 무너진 부대의 신뢰를 재건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될 정치적 싸움을 이겨내야 하는 더 큰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수연 사령관은 유진혁에게 특수전학교의 교관직을 제안했다. 최전선에서 그를 물러나게 하려는 배려이자 그를 보호하려는 마지막 수단이었다. 하지만 유진혁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순수한 열정과 믿음으로 부하들을 이끌 수 없었다. 군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심장부에서 꿈틀거리는 추악한 욕망을 목격한 그는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었다. 그의 안에 있던 이상주의자 유진혁은 이미 인천항의 그날 밤 박민규 원사와 함께 죽었다. 계절이 바뀌고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 늦가을의 어느 날 유진혁은 정복을 차려입고 국립현충원을 찾았다. 수많은 비석들이 끝없이 늘어선 그곳에서 그는 익숙한 이름 하나를 찾아냈다. 원사 박민규. 그는 장갑을 낀 손으로 차가운 비석을 부드럽게 닦아냈다. 비석에는 박 원사의 인자한 미소가 담긴 사진이 박혀 있었다. 유진혁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이제야 그는 박워 원사가 왜 그토록 세상사에 지친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는지, 그러면서도 왜 끝까지 전우를 지키려 했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받은 훈장을 조용히 비석 앞에 내려놓았다. 이 훈장의 진짜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바로 이 남자였다. 그가 돌아서려던 순간 주머니 속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이수연 사령관에게서 온 비밀 메시지였다. 새로운 정보, 다른 부대에서 감지된 이상 징후, 검토바람. 메시지 아래에는 새로운 암호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유진혁은 휴대폰 화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강태식은 죽었다.
하지만 그는 군 전체에 퍼져 있는 거대한 암덩어리의 일부에 불과했다. 히드라의 머리 하나를 잘라냈을 뿐. 그 괴물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아마 영원히 끝나지 않을 터였다. 유진혁은 휴대폰 화면에서 시선을 들어 끝없이 펼쳐진 묘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잿빛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빛이 새어나오는 새벽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전투는 승리했지만 그 승리는 그에게 더 크고 더 외로운 전쟁터로 나아갈 자격을 주었을 뿐이었다. 이상주의자는 죽었다. 하지만 군인은 아직 살아남아 이 차갑고 희미한 잿빛 새벽을 온몸으로 마주하고 있었다.